네, 앞서 들으신 대로 메르스는 진정 국면에 어느 정도 접어든 분위기이지만 정치권을 강타한 메르스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총리는 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임 총리가 됐는데요. 이로써 총리 공백 사태는 52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어려운 시기 총리직에 오른 만큼 책임이 무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관계뿐 아니라 당청 관계까지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황교안 새 총리가 정부 청사에 가서 메르스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메르스 사태 종식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표결 결과를 한번 짚어볼까요? 156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처럼 어떻게 보면 여권으로서는 단결을 한 거죠. 예. 비록 반칙 총리는 하지만 아마 이거는 여권에 상당히 위기의식이 좀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과거에 안대희 문창극에서 이완구 총리까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낙마했지 않습니까? 요번만 에도 만약에 낙마한다면은 정말 당청 간의 완전히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그래도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이번에 어떤 여권의 단결 해서 비록 반쪽이지만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명 28일 만에 제44대 총리로 취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황교안 총리라고 생각이 되고 운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야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된 결과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통과를 전제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결집된 표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총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의원들을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도 야당도 어차피 통과될 거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통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야당이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걸까요? 청문회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뭐 송곳 검증을 예고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좀 맥빠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청문회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적인 쟁점에 있어서 메르스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상당히 많은 송곳 질문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격적인 질문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걸쳐진 화두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들춰낸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짧을 뿐더러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론의 메르스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어떤 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야당에서는 오히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표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과정상 반쪽 총리라는 오명은 남을 것 같은데 국정 장악이라든가 운영에 좀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국정의 장악은 아마 지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그다음 사회부총리가 이제 훨씬 연장자인데다가 또 국회의원 다선 의원이고 또 원내대표와 또 당대표를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건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삼두체제로 의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최경환 부총리 맡기고 사회 쪽은 이제 교육부총리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기강이라든지 법치 이런 부분은 황교안 총리가 맡기자. 실제로 임명장을 수행할 때 그렇게 또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달라고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임무를 부여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국정의 어떤 통과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황교안 총리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3도 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50대 젊은 황교안 총리거든요. 뭐 부총리들하고 좀 비교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총리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각 장악 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뚜렷하게 구분이 될까요? 세 사람의 어떤 역할이?
민주주의는 시스템이고 예. 어떤 지위에 따라서 권위가 실리기 때문에 연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국가의 통치 행위입니다. 네. 국정의 통치 행위는 연령과 무관하게 직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근데 특히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최근 언론에서 반쪽 총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금 뭐 반대가 120표가 반대가 나왔지만 그것이 과연 누가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민주주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개혁 이론에서부터 해서 계몽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일반 의사 다수결이라는 것이 51%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1%라는 일반 의사가 민주주의 원리가 돼서 오늘날 민주주의 시스템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에서 과반의 의미는 전체의 의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답이지, 이것이 뭐 야당이 반대해서 반쪽 총리다, 그런 것은 저는 좀 뭐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반쪽 총리가 조금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과거 일찌감치 청문회 전부터 이렇게 불가 입장을 딱 고수한 총리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 그 야당과 관계가 개선해야 될 무거운 책임을 져 있고, 또 하나는 청문회 과정에서 아까도 나왔지만은 사실 정리된 말이 12가지가 됩니다. 이게 뭐 병역 문제라든지 사면 문제, 장관이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김용준이나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의 낙마를 보면 억울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엄청나게 안고 했기 때문에 반쪽 총리란 말을 듣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메르스 사태라는 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황 총리를 어떻게 보면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 메르스 사태를 상당히 기동력 있게 잘 처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협조를 잘 이끌어낸다면 네. 오히려 원적 총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앞에 놓여 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저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또 51대 49로 이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역으로 또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그러면 여야가 스윙보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쪽 총리를 하고 반쪽 대통령하고 가면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냐.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해서 다수결 원리를 하면서 국정이 운영이 되는데, 네. 이것이 반쪽에서 졌다고 해서 계속 승복을 안 하고 계속 딴지를 걸면 결국 이 피해는 국가 또는 국민이 지는 거기 때문에 반쪽이든 아니든 일단은 과반이 통과가 되면 일단은 승복하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총리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하는 것이, 다음에 대통령이 야당이 됐을 때도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다음에 대통령 배출을 못하면 예. 계속 앞으로 5년 동안 딴지를 걸면 이 국정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교안 총리도 이 메르스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뽑을 만큼, 컨트롤타워 얘기를 할 만큼 상황을 위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의 불신이라든지 불안감이 확산돼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도 미국 방문까지 미루고 지금 총력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을 보면 또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이고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29%, 뭐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30%가 무너진 상황인데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이미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스타일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를 대응하면은 지지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뭐 하고 하지만은 네. 지금은 거의 뭐 전시 상황이라 할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이런 데는 대통령이 훨씬 더 위험을 각오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더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새벽 회의도 하고 말이죠. 심야 회의도 하고 말이죠. 전쟁 포탄이 쏟아지는데 전쟁을 털을 누비는 그런 전장의 장수, 최고 사령관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느리고 더디고, 나름대로는 뭐 상인들도 만나고 현장 행보들을 하긴 이어가는데 하지만, 하긴 좀 하지만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지. 걱정 마라라는 그 정도는 안 되고,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모든 혼신을 다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와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적으로 말이죠.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김무성 대표라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정치 쇼적인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좋은 평가를 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국민에서는 정말 빠르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지지도가. 네. 뭐 거대 국가를 이끄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저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국가라는 어떤 경영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각각의 시스템을 모두 대통령이 컨트롤을 하면 국가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예. 국민들의 질책성이고 원하는 거고 이 바람 같은 것이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성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립셋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가 오면 반드시 정치적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메르스타트 같은 것은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사회적인 위기면 당연히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여론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74년도, 76년도 5.16 쇼크 이후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가 두 개가 다 플러스가 돼서 하면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지금 정권에서 입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모든 것은 대통령이 떠안고 가야 되고 국민의 비판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네. 그것을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해소하는 것이 국정 책임자의 도리라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은 사회적 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만은 요즘 이제 21세기 감성 시대에는 위기, 메르스 사태라는 위기 그 자체보다 그 위기를 맞았을 때 대응하는 대통령 리더십 그리고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이거를 보고 국민들은 이제 지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태 여부보다는 이걸 대응하는 데 대통령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시스템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또 좋은 정책을 그럴듯하게 내놓더라도 그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나 정부는 어떤 위기 관리 리더십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새롭게 역동적으로 좀 바꿀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메르스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로 넘어간 공이 넘어온 국회법에 대한 부담도 청와대 입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로만 종합해 봤을 때는 일단 청와대가 거부하는 쪽으로 뭐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대화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그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고 그것을 뭐 정치적인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아주 정치적인 말이고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이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한자를 고쳐가지고 청와대로 다시 부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큰 의미가 사전을 찾아보면 큰 의미가 없이 같은 의미의 자구 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구에서 요청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을 지난번에 공언한 바대로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여야 의원들이 고민 끝에 사실은 합의한 안을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를 부정적인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옮겼는데 저는 이제 청와대가 분명히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 애매한 상태가 사실 너무 지금 3주를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금 메르스 사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경우 네. 이거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 특히 가장 어려운 건 저는 대통령 스스로가 부메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야당이 말이죠. 어떤 그 국회 무시라고 들고 일어날 거고 특히 협상을 했던 원내대표였던 어떤 비박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겠고 그러면 말은 안 했겠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거부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저게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위험천만한 일이냐. 오히려 말하죠. 어떤 대통령도 권위주의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에 충분히 당청 간에 대화를 안 했지 않았던 그런 결과물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의식이 나와서 결국은 대통령이 저는 오히려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에 대해 신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않을 수도 보는 있다. 거죠. 예,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거부권을 봅니다. 행사하지 않으면 좀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의할 경우 국회에서 다시 이제 제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폐기되는 경우 뭐 이런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다 이제 어떤 정치권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 교수님께서? 네, 제의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제의할 경우는 다시 국회에서 여야가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 네.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부의가 되든 재부의가 되든 아니면 자동 폐기가 되든 예를 들어서 국회에 다시 재부의가 돼서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투표를 했을 때 과연 여당이 과거처럼 찬성표를 던지겠는가? 그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입장에서. 왜냐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네. 견제와 군영과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을 붙여서 국회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보냈을 때 과연 김무성 대표가 이것을 부정을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달 초에 김무성 대표의 입장과 최근의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 그걸 따라가겠다는 저는 뜻으로 시사한 거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장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만약에 제의가 넘어가서 제의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뭐 국회 자체가 망가지는 거고 제의가 부결될 경우는 청와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제의가 되면요 어느 쪽으로든 통과되든 부결되든 간에 당청과는 어느 한쪽이 망가지는 아주 위험스러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김무성 대표가 태도를 좀 바꾸는 것도 바로 저는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아주 죽는 아주 그 험악한 상황을 염두에 둬서 태도를 저는 변화한 걸 보고 결국은 자동 폐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내부 절충을 거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보는 거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23일에 국무회의에서도 당장 거부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좀 시간을 끌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보세요?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오늘 환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외로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영역 전반적으로 방송이나 매체에서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줘서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가 이것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국회가 망가지거나 행정부가 망가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행정부 수장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법제처 심의를 받았겠죠. 받았을 때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입법화를 했지만 이것이 헌법적으로 어긋났구나. 그런 것을 인지를 하면 네. 정치인들은 인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예. 원장님 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네, 마지막 답변 될 것 예, 같은데. 청와대의 어떤 저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인사라든지 보면은 항상 느립니다. 지금 거부권도 벌써 너무 느렸습니다. 3주가 훨씬 넘었는데 예. 요번에 거부권 행사 최종 결정도 또 저는 느려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면 빨리 결정을 OX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결단을 빨리 내려줘야 국회라든지 정의라든지 말이죠. 정정부가 혼란스럽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님 그리고 최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